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으로 가시죠. 난 괜찮아. 아니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제 어깨 잡으세요. 폭설이 쏟아지던 새벽 면접을 보러 가던 28살 민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폐지 줍던 할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민주는 달랐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한 면접을 포기하고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있었어요. IMF로 모든 것을 잃고 7살 아들을 고아원에 맡긴 채 다시는 찾아가지 못했다는 것. 아빠 잠깐만 다녀올게라고 했던 그 거짓말이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찾아낸 그 아들은 놀랍게도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면접장에서 벌어질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 터져나올 눈물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한 청년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새벽 5시, 서울의 거리는 하얗게 얼어붙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마치 세상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려는 듯 조용하고도 집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길을 28살 청년 민준이 걷고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쥔 채 추위에 움츠러든 어깨를 펴려 애쓰면서요. 오늘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째 구직 중이던 그에게 찾아온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면접 기회였으니까요. 민주는 걸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9시 면접, 지금 출발하면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불안한 건지, 긴장된 건지, 아니면 그냥 추워서 그런 건지. 민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질 무렵 민준의 발걸음이 멈춰 섰어요. 정류장 옆 골목 어귀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눈 속에 파묻힌 듯한 모습으로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그 옆에 쓰러져 있었고 하얀 눈이 그 위에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7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파카 위로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할아버지를 흔들자 희미하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조금 안심했어요. 숨은 쉬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들 바쁜 아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거나 아예 못 본 척하거나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여기 쓰러지신 분 계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면접 2시간 전 알림이었죠. 민준은 화면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 면접 시간에 늦을 수도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기다려온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주름 가득한 그 얼굴에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고아원에서 자신을 돌봐주시던 할아버지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날이면 항상 아이들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분의 따뜻한 손이요. 그리고 늘 하시던 말씀도 기억났습니다. 민준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란다. 돈도 명예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람이야.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가운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듯 꽉 안아서요. 할아버지, 조금만 힘내세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세대가 지나가도록 아무도 서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눈 때문에 바쁘거나 아니면 폐지 할아버지를 태우기 싫었던 걸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택시가 겨우 멈춰섰고 민주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어요. 그리고 손수레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동안 민주는 다시 한번 시계를 봤어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병원 도착하고 접수하고 할아버지 상태 확인하고 계산을 해보니 면접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민주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죄송합니다. 오늘 면접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그 기회를 지금 자기 손으로 날려버린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가쁘게 숨을 쉬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니 이게 맞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주는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수납창구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35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민준의 통장 잔액은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로 쓸 돈이었죠. 하지만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 그저 할아버지가 무사하시기만을 빌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민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새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민준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젊은이, 자네가 왜 여기? 깨어나셨네요,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자네가 날 여기까지? 아니, 그런데 면접은 어쩌고? 아까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민준의 대답을 듣고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면접은 또 기회가 있겠죠. 민준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니.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악령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꼭 붙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민주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아들이며 생각했어요. 이 할아버지에게도 분명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 할아버지의 곁에 있게 된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창밖으로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민주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죽 한 그릇을 사들고요. 따끈한 호박죽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걸 받아들 때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라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민주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드세요. 식기 전에라고만 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죽을 드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민주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분은 어떻게 폐지를 죽게 되신 걸까? 가족은 없으신 걸까? 평생을 어떻게 사신 걸까? 하지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저 조용히 곁을 지키며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제 다 녹았고 거리에는 봄 기운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이, 자네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내 이야기 좀 해도 되겠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꼭 꺼내놓고 싶은 무게가 실려 있었거든요. 나 말이야. 원래는 패지나 줍는 늙은이가 아니었네. 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요. 그때 할아버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답니다. 직원이 50명도 넘었고 하루하루가 바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대요. 아내와 어린 아들, 그리고 자신이 일군 공장.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세상의 전부 같았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참 착한 사람이었지. 늘 웃고 늘 따뜻했어. 그 사람 덕분에 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준혁이도 밝게 자랄 수 있었지. 할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준혁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1997년 IMF가 터졌어.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지.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가 나고 외상값을 못 받게 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결국 부도가 났어.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시는 게 힘드신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민주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들인 채로요. 제일 힘든 건 아내였어. 그 사람이 그 충격을 못 견뎌 했지. 심장이 원래 안 좋았는데 공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민준도 말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더라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왔고 집도 공장도 다 넘어갔고 남은 건 7살짜리 아들 하나뿐이었어. 근데 나는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었지. 민주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 데려갔어. 어느 겨울날이었지.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준혁이 손을 잡고 고아원 앞까지 갔는데 그 꼬마가 날 올려다보며 웃더라고. 아빠,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아이한테 거짓말을 했어. 아빠 잠깐만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시는 그 아이를 찾아가지 못했지. 왜 못 찾아가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빈손으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나 같은 아비는 없는 게 그 아이한테 나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지. 겁쟁이였어, 나는. 진짜 비겁한 겁쟁이.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드렸어요.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곁에 있어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할아버지가 손을 내리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폐지 주우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가끔 준혁이 꿈을 꿔 어린 모습 그대로 날 찾는 꿈. 깨고 나면 너무 괴롭더라고.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자신도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던 아이들 모두 이런 사연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어릴 땐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쩌면 제 부모님도 할아버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매일 저를 그리워하며 사셨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자넨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나?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보다는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셨을까?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할아버지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어요. 준혁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까? 그럴 거예요. 아드님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30년이야, 30년. 그 아이는 나 없이도 잘 살았을 거고, 이제 와서 내가 나타나봤자 짐만 될 뿐이지.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도 한 번만 용기 내보시면 안 될까요? 아드님께 할아버지 마음을 전하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눈물처럼요. 민주는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꼭 준혁이라는 이름의 그 아들을 찾아드리겠다고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신 그 사랑을 전해드리겠다고요. 이 할아버지가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 속에서 할아버지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을 나선 민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사셨을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매일 아들 생각을 하시면서도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셨던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주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입양 기록 조회, 1997년 고아원 명단, 서울 고아원 찾기. 하지만 나오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문을 닫은 곳도 많았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걸 떠올렸습니다. 성북구에 있던 작은 고아원이었어. 이름이 푸른 나무였나 그랬던 것 같아. 민주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푸른 나무 고아원 성북구. 검색 결과가 하나 떴습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푸른 나무 고아원 10년 전 폐원. 건물은 현재 빌라로 재건축.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성북구로 향했어요. 옛날 고아원이 있던 자리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였죠. 주소를 찾아 헤매다 보니 골목 안쪽 언덕배기에 새로 지은 빌라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한때 고아원이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주는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푸른나무 고아원을 기억하시는지, 당시 원장 선생님이나 직원분들 연락처를 아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네요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골목 어기 작은 구멍가게 할머니를 만났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시는 할머니였는데 민준의 질문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푸른 나무? 알지, 알고 말고. 거기 김순자 원장이 운영하던 곳이었어. 착한 사람이었는데.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그분 연락처를 아시나요? 꼭 찾아뵙고 싶은데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있네. 전화번호. 근데 이게 지금도 쓰는 번호인지는 모르겠어. 한 10년도 더 된 거라. 민주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거푸 드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1번, 2번, 3번,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드신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푸른나무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김순자 원장님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민주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어요. 폐지 할아버지를 만난 것, 30년 전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연락을 끊으셨다는 것, 그 아들을 꼭 찾아드리고 싶다는 것까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원장 선생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1997년. 그때 맡겨진 아이요? 이름이 뭐였죠? 강준혁이요. 당시 7살이었고요. 강준혁? 원장 선생님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그리고는 기억나요, 그 아이. 똑똑하고 착했던 아이였죠. 아버지 기다린다고 매일 문 앞에서 서성였던 아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아렸어요. 원장 선생님은 민준을 자택으로 초대했어요. 혹시 남아있는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며요. 그날 오후 원장 선생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는데 현관문을 열자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그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원장 선생님은 민준에게 차를 내어주시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아원 폐원할 때 대부분 서류는 구청에 넘겼는데 몇 가지는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서요. 원장 선생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셨어요. 그러다가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있네요. 강준혁. 1997년 12월 15일 입소, 1998년 3월 20일 입양. 민주는 숨을 죽였어요. 입양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입양 가족 정보도 있나요? 여기 강철수, 이미숙 부부. 자식이 없던 분들이었어요. 준혁이를 무척 예뻐하셨죠. 성도 그대로 강씨로 두셨고요. 원장 선생님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준혁이가 입양 가던 날이 기억나요. 새 옷을 입혀서 보냈는데 그 아이가 계속 뒤돌아보더라고요. 아빠 오면 여기 있다고 말해주세요 하면서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민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일, 매일 후회하며 지내신 일. 원장 선생님은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도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당시에 그런 사연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IMF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고아원에 맡기신 분들이요. 원장 선생님은 입양 가족의 연락처를 적어주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20년도 더 된 정보라 지금도 유효한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민주는 감사했어요. 실마리가 생긴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려왔어요. 민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SNS 찾기, 주민등록 초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찾아다닌 끝에 민주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강철수, 이미숙 부부는 10년 전에 모두 작고하셨다는 것. 하지만 그분들이 입양한 아들 강준혁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현재 태영그룹이라는 중견기업의 회장으로 있다는 것까지요. 민주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검색 결과에 뜬 뉴스 기사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영그룹 강준혁 회장, 사회공헌 활동 앞장서. 기사 제목 아래로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의 남성이 보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 눈빛 속에서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민준을 보시고는 반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민준아. 오늘은 일찍 왔네. 민주는 노트북을 꺼내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화면에 뜬 강준혁 회장의 사진을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준혁이란 말이냐? 네, 할아버지. 아드님 찾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준혁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시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많이 컸구나.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잘 컸네. 민주는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준혁 회장이 어떻게 사업을 일궜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할아버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께 연락해 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이렇게 성공한 아들한테 나 같은 늙은이가 나타나면 짐이 될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드님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꼭 연결해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드님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셨어요.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퇴원을 하셨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쪽방촌에 계시던 방은 이미 월세가 밀려서 짐이 다 나와버린 상태였거든요.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할아버지를 자신의 고시원으로 모셨어요. 여기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미안해 하셨지만 민주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낮에는 밖에 나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편히 쓰세요. 저는 소파에서 자면 돼요. 그날부터 민준과 할아버지의 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민준이 할아버지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두 사람 사이에 어느새 가족 같은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을 만나시려면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민주는 할아버지의 낡은 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시는데 좋은 모습으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옷도 새로 장만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지. 하지만 민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30년 전에는 공장도 운영하셨고 양복도 입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할아버지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옷가게를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 흰색 셔츠, 검정 구두. 할아버지는 가격표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얼마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괜찮아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사실 민준에게 여유 자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내들면서 민준은 생각했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 정장으로 갈아입으신 할아버지는 달라 보였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어딘가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역시 잘 어울리세요. 원래 이런 모습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시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 속에 뭔가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옷을 산 다음에는 이발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동네 이발소였는데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민주는 이발사님께 부탁했어요. 단정하게 잘 다듬어 주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셔서요. 이발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껏 할아버지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가위질에 따라 떨어지고 얼굴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졌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거울 속에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세요. 원래의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이발소를 나온 두 사람은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예약을 미리 해둔 터였어요. 낡은 사진관이었지만 사진사님은 베테랑이셨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네, 좋아요.
조금만 더 미소 지어주시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을 수가 없으셨어요. 긴장하신 탓인지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사진사님이 몇 번을 시도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 생각하세요. 30년 만에 보시는 아버지 모습이에요. 준혁 씨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 우리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떨리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좋아요, 지금이에요. 사진사님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순간이 영원으로 남았어요. 사진이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는 매일 밤 편지를 다듬으셨어요.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민주는 곁에서 지켜봤어요. 때로는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어주시기도 했는데 들을 때마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내 곁에 없었던 것, 내가 혼자 자라야 했던 것, 모두 아빠 잘못이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매일 내 생각을 했고, 내가 잘 자라기를 매일 기도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이 나온 날 민준과 할아버지는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에 넣은 사진 속 할아버지는 당당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준혁이가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좋아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혁 회장을 만나는 것.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무작정 회사로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경호원들이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민주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태영그룹 홈페이지에서 본 공고가 떠올랐어요. 신입사원 공개 채용. 마침 서류 접수 마감이 이틀 뒤였습니다. 이거다.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면접장에서 준혁 회장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기업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어요. 민주는 밤을 새워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마지막 문단에 민주는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이 회사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요. 이상한 지원 동기였지만 민주는 진심을 담았어요.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뒤 면접 합격 통보가 왔어요. 민주는 할아버지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면접 보러 가요. 거기서 아드님을 뵐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준아,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민주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가방에 챙겼어요. 면접일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며 30년 만에 아들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셨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꼭 아드님께 전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달빛이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면접을 앞둔 사흘 전 민주는 준혁 회장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께 아드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사람이 되셨는지, 그런 것들을요. 민주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경제신문과 잡지를 뒤지며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기사를 찾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태영그룹 강준혁 회장, 3년 연속 기부 천사, 강준혁 회장, 고아원 후원 10년째, 부루 청소년 장학금 100억 출연. 기사를 읽으면서 민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혁 회장은 자신이 자란 고아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년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장학금도 꾸준히 지원해 왔어요. 한 인터뷰 기사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외로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준혁 회장의 말 속에서 어린 시절의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를 기다리며 문 앞에 서 있었다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준혁 회장의 성장 과정이 나와 있었어요. 입양된 후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대학 시절 양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준혁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4개나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고 2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아드님에 대해 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책을 읽다 말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준혁이가 어떻게 살았더냐? 민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입양된 것, 양부모님을 만난 것, 대학을 다닌 것, 사업을 시작한 것, 그리고 지금은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는 것까지요. 할아버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준혁 회장님은 지금도 고아원을 후원하고 계세요. 매년 직접 방문하시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신대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가? 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움을 잊을 수 없다고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민주는 할아버지가 우시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뒤 할아버지가 손을 내리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하지만 할아버지, 준혁 회장님은 그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아이였지. 원래 늘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나보다 아내 걱정을 더하던 아이였어. 엄마가 아프면 자기가 물 떠다 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그런 아이였단다. 할아버지는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준혁 회장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편지에 적으시는 게 어때요? 준혁 회장님이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편지를 꺼내 드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추가하시면서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면접을 하루 앞둔 날 민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봄날의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할아버지는 문득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내 꿈은 뭐냐? 민주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힘든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럼 왜 대기업에 지원한 거냐? 할아버지의 질문에 민주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원래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늘 불안했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요. 그래서 큰 회사에 들어가면 좀 안심이 될까 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는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돈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고맙구나,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준혁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아직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그래, 맞아.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 민주는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고 할아버지의 편지와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민준을 바라보시며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면접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꼭 준혁 회장을 만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겠다고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응, 잠이 안 오는구나. 민준아, 준혁이가 날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30년의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를 밤이었어요. 면접 당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할아버지도 이미 깨어 계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민주는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넌 먹어야지. 면접 봐야 하잖아. 저도 입맛이 없어요. 같이 조금씩만 먹어요. 두 사람은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민주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 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민준아, 무리하지 마라. 내 면접이 중요한 거야.
내일은 그냥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민주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마치 30년 전 고아원 앞에서 아들을 보냈던 그날처럼 불안한 표정으로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민주는 손을 흔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태영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는데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건물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자 명찰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면접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다른 면접자들도 타고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민준의 긴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합격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준혁 회장을 만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거든요. 15층에 도착하자 넓은 대기실이 나타났어요. 20명 정도의 면접자들이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가방 속 편지를 확인했어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30년 마음이 담긴 그 편지가요. 47번 김민준 씨. 호명이 떨어졌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면접장 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민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준혁 회장님이 계시기를, 제발 이 편지를 전할 수 있기를요. 노크를 3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면접관 테이블 중앙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사람, 강준혁 회장이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민준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원자 번호 47번 김민준입니다. 인사를 하는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준혁은 민준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니 특이한 지원 동기를 쓰셨네요. 회장님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 준혁의 눈빛이 민준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민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여긴 당신의 사연을 들어주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회장님께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준혁은 팔짱을 끼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뭡니까? 순간 민준은 망설였어요. 여기서 바로 말해야 할까요? 다른 면접관들도 있는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강성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준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폭설 속에서 쓰러진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IMF로 모든 것을 잃으셨고 어린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셨다는 이야기를요.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드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매일 그리워하셨어요. 민주는 편지를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이건 할아버지가 아드님께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 사진입니다. 준혁은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장 안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주는 놀라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나가주시죠.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사진도 함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하지 못하신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요. 민주는 깊게 인사하고 돌아서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서서 민주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 민주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혁 회장의 차가운 반응에 할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때 면접장 안에서는 준혁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다른 면접관들을 모두 내보낸 뒤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쉽게 뜯지 못했어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그 이름. 밤마다 꿈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어요. 준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준혁은 사진을 봤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준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면접장에는 중년 남자의 흐느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회사 로비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면접은 끝났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준혁 회장님이 편지를 받긴 했지만 그분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혹시 할아버지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너무 길었던 건 아닐까요? 용서받기엔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때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김민준 씨?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회장 비서실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김민준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준혁 회장을 만나는 건가요? 민준은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였어요. 30층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비서는 민준을 회장실 앞까지 안내했어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나왔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장실 안 창가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앞에서 그는 뒷짐을 지고 서 있었어요. 민준이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민주는 알아챘어요. 앉으세요. 준혁이 말했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참 뒤 준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편지 읽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성민 할아버지, 회장님의 아버님이세요. 준혁은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저희 고시원에 계세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 갈 곳이 없으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분을 원망했어요. 준혁이 손을 내리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7살이었어요. 고아원 앞에서 금방 올게라고 하시던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죠. 한 달, 2달, 1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입양 가던 날도 저는 원장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아빠가 오시면 제가 어디 갔는지 꼭 말씀해 주세요라고요. 그런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죠. 덕분에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구멍이 있었습니다. 왜 날 버렸을까?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하는.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회장님을 잊지 않으셨어요. 매일 후회하며 사셨고 매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럼 왜?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30년 동안 왜 단 한 번도 용기가 없으셨대요. 빈손으로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셨고 회장님 인생에 짐이 될까봐 두려우셨대요. 준혁은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짐이라니.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 큰 집도 좋은 옷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였는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도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알고 계세요.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래서 더 괴로워하세요. 매일 자책하세요. 민주는 가방에서 할아버지가 쓰신 또 다른 메모를 꺼냈어요. 어젯밤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건네신 거였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쓰신 글이에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내가 준혁이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한다는 말이지. 30년 동안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매일 밤 기도했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준혁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메모를 내려놓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자의 울음은 처절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앉아서 준혁이 우는 걸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준혁이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뵐 수 있을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회장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입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다시 한번 닦았어요.
그리고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준혁의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기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준혁은 운전석에, 민주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에서 민준의 고시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그 30분이 준혁에게는 30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준혁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갑자기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눈 속에서 쓰러지셨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제 인생도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돈도 직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고시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제 곧 이뤄질 참이었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곧 도착해요. 준비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떨리고 계실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지를요. 차가 고시원 앞에 멈춰 섰어요. 준혁은 시동을 끄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 어떤 궁전보다 귀하게 보였을 거예요. 여기입니까? 네. 3층입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준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뒤를 따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 민준의 방이 보였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민준이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비되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방 안에 할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새로 장만한 정장을 단정하게 입으신 채로요. 민준의 문자를 받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문 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와 준혁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눈빛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그 한마디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듣던 그 목소리, 30년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아빠. 준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할아버지는 준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주름 가득한 손으로요. 많이 컸구나.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컸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준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준혁은 할아버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들을 안았어요. 30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문을 닫고 민준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 두 분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잃어버린 세월을 채워갈 시간이요. 민준은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민준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면접은 망쳤을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준아, 올라올 수 있겠니? 민준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할아버지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민준아, 이리 와서 앉아라. 할아버지가 손짓하셨어요. 민준은 두 분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의 차가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 말입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네. 하지만 제가 제대로 된 면접도 못 봤는데. 아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용기, 진심. 그 모든 것을요.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사람됨이니까요. 할아버지도 기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셨어요. 정말 잘 됐구나, 민준아. 내가 받아 마땅한 결과야. 민준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할아버지와 준혁 회장이 다시 만나게 된 게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준혁아, 나 같은 늙은이가 내 집에 가면 폐가 되지 않겠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폐가 되십니까? 제가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준혁아. 다음 날 민주는 할아버지를 준혁 회장 댁으로 모시는 걸 도왔어요. 강남의 한 고급 주택이었는데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할아버지를 방까지 모셔드렸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으로는 정원이 보였어요. 정말 좋은 곳이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행복하지. 꿈만 같구나. 민준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30년 동안 아드님을 잊지 않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민준아, 너도 언젠가 내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는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준혁은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세 사람은 둘러앉았어요. 민준 씨,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까? 준혁이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팀으로 연락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준혁의 사업 이야기, 민준의 꿈 이야기.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은 일어섰어요. 이제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지만 민준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걸어가고 싶어요. 오늘 같은 날은요. 할아버지와 준혁은 현관까지 민준을 배웅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꽉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민준은 준혁에게도 인사했어요. 회장님,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그리고 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도 답례했습니다. 집을 나선 민준은 천천히 걸었어요. 봄밤의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가로수에는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민준은 문득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 새벽, 쓰러진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날. 그날 자신이 그냥 지나쳤다면, 면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 별들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준혁 회장이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기를요. 그렇게 민주는 봄밤을 걸어갔습니다. 가슴 가득 따뜻함을 아는 채로요. 마이너스. 며칠 후 준혁의 집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제가 후원하는 고아원에 함께 가실래요? 준혁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자. 아이들도 보고 싶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30년의 공백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함께 채워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아. 내가 내게 아들을 돌려줬어. 정원에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날 눈 속에서 시작된 기적을 축복하는 것처럼요.